저는 33, 이름은 윤지민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고 흔히 말하는 정년기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저를 축복한다며 웃어댔지만 제 속은 이미 시꺼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저는 오래 만났어요. 착실한 성격에 묻어난 사람이려니 했는데 결혼 얘기가 나오자 돌연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꺼낸 말이 집은 내가 준비했으니 혼수는 내가 책임져야지 였거든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진심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묘하게 단단하고 무거웠어요. 민호는 예물 시계를 집요하게 들먹였습니다. 시계는 남자의 체면이야. 내 동료들은 다 좋은 걸 해왔어.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체면이라 결국 손목에 묶어두는 쇠사슬이 아니던가. 차분히 대꾸했지만 제 속내는 점점 냉소로 물들어갔습니다. 집 문제도 그랬어요. 시댁은 남자가 집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은근슬쩍 과시했고 친정은 그 말을 듣자마자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양쪽 사이에서 무언의 압박을 받았죠. 여자가 혼수 제대로 못하면 체면이 깎인다는 오래된 법칙이 여전히 그림자처럼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와 저는 예물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유리 진열대 너머로 반짝이는 시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아이처럼 눈을 빛냈죠. 이거 어때? 스위스산인데. 평생 가는 거래. 저는 가격표를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월급 3달치였거든요. 평생 가는 건 사랑이 아니라 시계인가 봐요. 제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민호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농담하지 마. 이건 중요한 거야. 중요하다는 그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시계가 중요하다면 저는 어디쯤 위치할까요? 아마 시계보다 한참 아래, 가계부 항목 중 어딘가쯤이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계속 시계 얘기만 했습니다. 어느 브랜드가 좋은지, 친구들은 뭘 샀는지. 저는 그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마치 제 의견은 필요 없다는 듯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에서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민아, 혼수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시댁에서 뭐라고 하진 않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명자는 만날 때마다 은근히 압박을 넣었거든요. 요즘 신부들은 다 혼수를 제대로 하던데 같은 말들을요. 그 말 속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무언의 협박이었죠.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라더니 저는 점점 사랑보다 계산기와 장부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주변 사람들 누구도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모두가 당연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주말 시댁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을 때였어요. 명자는 거실에 앉아 친척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제 귀에도 들렸죠. 우리 며느리는 혼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어. 요즘 애들은 다들 그렇게 하던데.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명자는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을 했어요. 민호는 그 옆에서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감싸주지도 어머니를 말리지도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건가? 사랑은 어디로 간 걸까? 제 가슴 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순간부터 저는 다른 세계로 들어섰다는 사실이었어요. 결혼의 문턱을 넘는다는 건 행복의 문이 아니라 거래의 문에 발을 들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의 시작은 시계였고 집이었고 혼수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긴 이야기의 서막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둡고 씁쓸한 블랙 코미디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건 알고 보면 카드사 직원들을 위한 잔치상이더군요. 저는 혼수 가전을 고르러 갔다가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공기청정기, 심지어 안 쓰던 건조기까지. 매장 직원은 신혼부부라면 이건 기본이죠 라며 미소를 지었고, 민호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기본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계산서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2천만 원. 제 연봉의 절반이었죠. 당장 낼 수 있는 돈은 없으니. 민호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부 돌리면 돼. 요즘 다 그렇게 해.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빚으로 시작하는 결혼이라니 어쩐지 불길한 서막 같았죠. 하지만 주변에선 아무도 놀라지 않았어요. 부모님조차 할부야 요즘 다 하는 거야. 걱정 마라 하시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결혼 생활은 카드 명세서의 장수로 기록되겠구나. 우픈 건 그때부터 민호가 저를 할부 여왕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제 심장은 그 말에 묘하게 쿡쿡 찔렸어요. 저는 그 별명이 우리 결혼의 미래를 예언한다고 느꼈습니다. 가전뿐 아니라 가구까지 이어졌어요. 소파, 침대, 식탁. 매장 직원은 신혼집 분위기를 살리려면 최소 700만 원은 들어가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했지만 민호는 차분히 계약서를 쓰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저보다 훨씬 담담하게 빚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의 담담함 뒤에는 부모의 기대라는 또 다른 압박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가구 매장에서 소파를 고를 때였어요. 민호는 가장 비싼 가죽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어때? 친구네 집에도 이런 거 있던데. 고급스러워 보이더라. 저는 가격표를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400만 원. 민호야, 우리 앉을 시간도 별로 없을 텐데. 꼭 이렇게 비싼 걸로 해야 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첫 집인데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친구들 오면 창피하잖아. 창피. 그 단어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결혼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였던 거죠.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데 제 손이 자꾸 떨렸어요. 마치 제 인생을 담보로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부 개월수를 보니 36개월. 앞으로 3년 동안 저는 매달 이 빚을 갚아나가야 했어요. 3년이면 아이도 생길 수 있는 시간인데 저는 소파값을 내고 있겠죠.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장롱 깊숙이 계산서를 넣으며 혼잣말했습니다. 결혼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빚 독촉 전화의 시작일지도 몰라. 내레이션을 하듯 말하는 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조차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웃기지도 않은데 웃어야 할 상황이니까요. 다음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민아, 혼수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잘 되고 있는 건 빚더미뿐이었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부로 하면 이자도 붙지 않니? 무이자 할부예요. 엄마, 걱정 마세요. 무이자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이자는 없어도 제 마음에는 이미 무거운 이자가 붙어 있었으니까요. 불안이라는 이름의 이자, 후회라는 이름의 이자가요. 며칠 뒤 카드 명세서가 날아왔어요. 2,7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걸 보고도 덤덤했어요. 뭐, 다들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우리만 특별한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시작한다는 그 말이 묘하게 섬뜩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모두가 빚으로 시작하고, 모두가 할부로 살아가고,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순환고리, 저는 그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호는 달콤하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달콤하지요. 설탕에 잔뜩 절인 독약처럼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부 명세서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36개월, 1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이 빚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게 신혼의 시작이라니 참 아이러니했죠. 민호는 옆에서 편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아니면 저처럼 불안하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걸까?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빚으로 시작하는 부부야. 사랑보다 먼저 빚이 우릴 묶어버렸지. 그 말이 방 안을 맴돌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결혼 준비를 하면 얼굴이 빛난다고 하죠. 저는 달랐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가고 난 뒤 제 얼굴은 매일 거울 앞에서 더 낯설어졌어요. 다크서클은 깊게 내려앉고 턱 주변엔 알 수 없는 트러블이 올라왔습니다.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을 맞이한다는 말이 제겐 저주처럼 들렸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어느 날 퇴근길에 무심코 들어간 피부과에서 상담을 받다가 저는 그만 900만 원짜리 시술 패키지 계약서에 서명해버렸습니다. 상담실장은 은근한 미소로 말했어요. 결혼식 사진은 평생 남아요. 이건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민호가 들이밀던 시계 이야기가 스쳤습니다. 시계가 남자의 체면이라면 내 얼굴은 여자의 체면일까? 차분히 웃으며 서명했지만 내 안에서는 묘한 분노와 체념이 교차했어요. 상담실을 나오는데 제 손에 든 계약서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900만 원. 그 숫자가 계속 제 눈앞에 아른거렸죠. 저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서명은 끝났고 첫 시술 예약까지 잡혀버렸습니다. 첫 시술을 받던 날, 차가운 시술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레이저 기계 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간호사는 친절하게 말했죠. 신부님, 결혼 준비하시면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래도 이렇게 관리하시면 예쁘게 결혼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쁘게 결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얼굴이 예쁘면 결혼도 예쁠까? 아니면 얼굴만 예쁘고 결혼은 추할까? 며칠 후 시술을 받고 돌아오던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얼굴이 예물보다 싸다고 말할 수 있나? 억울했습니다. 남자는 시계에 집착하고 여자는 얼굴을 뜯어 고쳐야 한다니. 이게 무슨 공평한 거래일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후였습니다. 할부 내역이 고스란히 카드 명세서에 찍혀 집으로 날아왔죠. 민호는 숫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900만 원? 너 이걸 혼자 결정했다고? 저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당신도 시계 살 때 내 의견 안 물어봤잖아. 이건 내 얼굴이야. 그의 눈빛에는 실망,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돈보다 무서운 건 돈을 둘러싼 불신이라는 걸요. 민호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큰 지출은 상의하자. 우린 이제 부부가 될 사람들이잖아. 부부가 될 사람들. 그 말이 묘하게 공허하게 들렸어요. 부부라면 서로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저는 감시당하는 기분이 드는 걸까? 이 사건은 잠시 묻히는 듯했지만 훗날 우리의 싸움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되돌아왔습니다. 민호는 틈만 나면 그때 일을 꺼냈어요. 내가 몰래 피부에 900만 원을 쏟아부었잖아.
마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제 얼굴에 새겨져 있다는 듯이요. 한 번은 시댁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명자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민이 얼굴이 요즘 좀 나아 보이네. 뭐 했어? 저는 당황해서 얼버무렸죠. 그냥 관리 좀 받았어요. 민호는 그 옆에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비난이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는 다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앞에서 당당하게 900만 원 썼다고 말하지 그래. 그럼 당신은 시계가 얼만지 시댁에 말했어.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노려봤어요.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우리는 서로의 지출을 감시하는 사이가 되어버렸구나. 그때부터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 위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미간의 주름은 300만 원, 광대의 리프팅은 400만 원, 그리고 제 미소는 정확히 900만 원짜리였어요. 어느 날 밤, 혼자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시술 후 조금 나아진 제 피부를 보며 저는 피식 웃었어요. 이 얼굴이 정말 900만 원의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제 불안을 달래기 위한 값비싼 위로였을까?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예뻐진 건지 아니면 그냥 돈을 바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얼굴값 한다고 했죠. 내 얼굴은 이제 정확히 시세가 매겨진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얼굴에 가격표를 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민호는 시계로 체면을 세우고 저는 얼굴로 가치를 증명하려 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불안을 달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고 900만 원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서로 사랑해서 시작한 일인데 왜 우리는 돈으로 서로를 재단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 900만 원이 앞으로 우리 결혼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민호와 저는 결혼 준비 초반에 합의했습니다. 공평하게 반반하자. 처음엔 그 말이 참 근사하게 들렸어요. 평등한 부부, 세련된 방식, 세상의 시류에 맞는 합리적인 약속. 하지만 그 약속이 칼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생활비부터였어요.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까지 정확히 반으로 나눴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그 상황을 웃어넘겼습니다. 부부가 동업자 같네. 하지만 곧 문제는 사소한 곳에서 시작됐어요. 마트에서 생필품을 담을 때였습니다. 제가 생리대를 카트에 올리자 민호는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건 내 개인 용품이니까 내 카드로 결제해야지.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장난일까 싶었지만 민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생리대를 따로 빼놨죠. 계산대에서 2번 카드를 긁는 제 모습이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 뒤로는 커피 한 잔, 택시비까지 따졌어요. 저는 내레이션 하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평은 칼날과 같아. 양쪽을 똑같이 베어내니까 결국 서로 상처투성이가 되지.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는 가계부를 적듯 꼼꼼히 기록했고 저는 마치 누군가의 장부 속에 이름이 새겨진 채에 살고 있는 죄수 같았어요. 자유는 없고 규칙만이 존재했죠. 한 번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는데 민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었지만 반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호야, 저녁 안 먹었어? 아니, 먹었어. 너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혼자 먹었어. 저는 한숨을 쉬며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삼각김밥 2개와 우유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김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민호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내가 혼자 먹었으니까 내 목 삼각김밥 값이랑 우유값 보내줘. 2,500원.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500원. 그 작은 금액이 왠지 우리 사이의 거리만큼 무겁게 느껴졌어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황당해서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었죠. 제가 그 자리에서 중얼거린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부부라는 게 결국 장부 속 두 개의 계정일 뿐이라면 우리가 왜 같이 살아야 하지? 저는 결국 돈을 보냈어요. 2,500원을 송금하면서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허무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주말에 친구를 만났을 때 저는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진짜 삼각김밥 값까지 따지는 거야? 응. 반반이래. 공평하게. 그게 공평한 거야? 그건 그냥 인색한 거지.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제 상황이 더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알아. 근데 뭐 이게 요즘 트렌드래. 하지만 속으론 전혀 웃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평등한 결혼일까? 아니면 그냥 서로를 감시하고 계산하는 거래일까?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장을 보고 왔어요. 영수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 총 10만 원 썼어. 반은 5만 원이니까 송금해줘. 저는 영수증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맥주 6캔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맥주를 안 마시는데 말이죠. 민호야, 이 맥주는 당신만 마시잖아. 왜 내가 반을 내야 해? 마트에서 산 건 공동 구매니까 반반이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동 구매. 그 단어가 참 차갑게 들렸어요.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정말 동업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민호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매일 영수증을 나누고 돈을 계산하며 사는 게 결혼일까? 저는 중얼거렸어요. 공평은 칼날처럼 양쪽을 다 베어내죠. 그래서 결국 우리 둘 다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반반 결혼. 그건 평등이 아니라 냉정함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반씩 나눠야 하는 계산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계산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모른 척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혼이라는 명분으로 웃음으로 넘겨버렸죠. 그러나 그 장난 같은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훗날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는 지뢰가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삼각김밥 2,500원이, 맥주 6,000원이, 그 작은 금액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를 갈라놓을 거라는 걸, 그 예감은 가슴 한구석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중 가장 긴 전쟁은 혼수였습니다. 저는 현실적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꼭 새 가구, 새 가전이 필요한가 싶었습니다. 중고거래 앱만 켜도 멀쩡한 제품들이 절반 값에 쏟아져 나오는데 굳이 빚까지 져가며 신상으로 채워야 하냐는 거죠. 저는 민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중고로 하면 어때? 깨끗하게 쓰던 것도 많잖아. 그러자 민호는 곧바로 시어머니 명자의 입을 빌려온 듯한 대답을 했어요. 결혼인데 어떻게 중고로 하냐?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어. 친척들. 저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결혼은 우리 둘만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친척들의 눈길 속에 갇혀 있었죠. 며칠 뒤 명자는 직접 저를 불러 앉혔습니다. 얼굴에 묘한 미소를 띠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민아, 사돈남 말도 서말이면 곱다는 말 알지? 친척들 눈에는 새 것인지 헝 것인지 다 보인다. 체면을 잃으면 사람 대접도 잃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속으로는 피식,
밖으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체면이라 결국 내 카드값과 맞바꾸는 허울일 뿐인데. 하지만 명자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왜 중고 가구를 쓰는 게 체면을 깎는 일인지, 왜 새 것이어야만 사람 대접을 받는 건지, 그 논리는 제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명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 집안이 예전에 큰집 며느리한테 얼마나 비교당했는지 알아? 그 집은 혼수를 백화점에서 다 맞췄다고 소문났거든.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지.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혼수 전쟁이 아니라 집안 간의 자존심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터 한가운데 제가 서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중고는 안 된대. 어머님이 친척들 눈치 본다고 하시더라. 민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럼 새 걸로 하자. 어차피 할부 돌리면 되니까. 할부. 그 말이 이젠 입에 붙어버렸습니다. 무슨 문제든 할부로 해결하면 된다는 듯이 우리는 점점 빚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다음 주말 백화점 가구 매장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쇼룸 속 소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가격표를 보니 하나같이 수백만 원씩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죠. 이 소파 하나면 중고로 거실 가구 전부 살 수 있는데. 하지만 민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가장 비싼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어때? 고급스러워 보이지? 저는 대답 대신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고급스럽다는 게 뭘까요? 가격이 비싸면 고급이고 중고면 저급인가? 그 기준이 참 모호하게 느껴졌어요. 매장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신혼부부시죠? 이 소파는 이탈리아 수입 가죽이에요. 평생 쓰실 수 있습니다. 평생. 그 말을 들으니 묘하게 답답했어요. 평생을 함께할 건 소파가 아니라 사람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지금 소파를 고르는데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중고가구 앱을 닫고 백화점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450만 원짜리 소파. 그 소파는 저를 비우는 것 같았습니다. 넌 결국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고와 신상. 그 사이에서 저는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 합리라는 이름의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체면이라는 거대한 벽만이 점점 높아져 갔어요. 그날 밤 저는 중고거래 앱을 다시 켰습니다. 깨끗한 소파들이 반값에 올라와 있었어요. 어떤 건 거의 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넘기며 한숨을 쉬었죠.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쓸까? 체면 때문에, 눈치 때문에. 민호는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정말 새 것으로만 해야 할까? 지민아, 이미 결정한 거잖아. 다시 생각하지 마. 다시 생각하지 말라는 그 말이 왠지 제 입을 막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새 것보다 빨리 낡고 가구는 중고보다 오래 버틴다. 웃기지 않아? 그 웃음은 씁쓸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제 안의 블랙 코미디가 완성되는 순간 같았습니다. 우리는 오래 쓸 사랑이 아니라 오래 쓸 가구를 고르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신상 가구들이 신혼집으로 배송됐습니다. 반짝이는 새 것들을 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이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이 가구들이 우리보다 오래 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명자는 집들이 날 오셔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새 것이 좋지? 친척들한테 자랑해도 되겠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450만 원짜리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결혼 얘기만 나오면 꼭 시계를 꺼냈습니다. 마치 예물 시계 하나로 부부의 격과 사랑의 무게가 정해지는 듯했죠. 남자는 시계야. 평생 간직할 거잖아. 민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웃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평생 간직할 건 사랑이 아니라 시계라니. 그래, 최소한 시계는 고장 나도 술이라도 되겠지. 결혼식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자 민호는 집요해졌습니다. 매장 직원 앞에서 손목을 내밀며 이 시계 저 시계를 차보는 그의 눈빛은 마치 새 장난감을 고르는 아이 같았어요. 반짝거리는 금속이 민호의 손목에서 번쩍일 때 저는 왠지 모르게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거 300만 원인데 괜찮지? 저는 가격표를 보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300만 원. 제가 900만 원 피부과 시술을 했을 때 민호가 그렇게 화를 냈는데 정작 본인은 300만 원짜리 시계를 태연하게 고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그거 좀 비싼 거 아냐? 남자한테 시계는 필수야. 회사 다니는데 제대로 된 시계 하나는 있어야지. 제대로 된 시계. 그 말이 참 묘했어요. 그럼 제대로 되지 않은 시계는 뭘까요? 그리고 제대로 된 결혼은 시계로 증명되는 건가요? 결국 민호는 그 시계를 샀습니다. 매장을 나오면서 민호는 계속 손목을 들여다봤어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 보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도 그 집착은 이어졌습니다. 발리의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던 순간에도 민호는 시계를 고쳐 차고 각도를 확인했어요. 저는 모래사장에 맨발을 파묻으며 내레이션 하듯 생각했죠. 저 사람은 지금 신혼여행을 온 게 아니라 시계 화보를 찍고 있구나. 민호야, 시계 좀 그만 봐. 우리 사진 찍자. 잠깐만. 각도가 안 나와. 저는 한숨을 쉬며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묘하게 슬프게 들렸어요. 바다는 영원한데 우리의 이 순간은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도 민호는 시계를 벗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손목을 들어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정말 멋지지 않아? 저는 대답 대신 천장을 바라봤어요. 멋진 건 시계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어야 하는데 민호는 시간보다 시계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싸움은 그날 밤 폭발했습니다.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시계가 그렇게 좋으면 그냥 그 시계랑 결혼하지 그래.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웃어 넘길 줄 알았는데 민호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이건 내가 평생 차고 다닐 건데. 나도 당신이랑 평생 살 건데 나한테는 시계만큼도 신경 안 쓰잖아.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꽉 다물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도 피부과에 900만 원 쓰면서 나보고 뭐라고 할 자격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지출을 무기로 삼아 싸우고 있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돈으로, 이해가 아니라 계산으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예물 시계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우리 결혼의 상징이자 동시에 우리의 족쇄였던 겁니다. 민호는 말없이 욕실로 들어갔고 저는 침대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저는 민호의 시계가 놓인 침대 옆 탁자를 바라봤어요. 그 시계는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웠어요.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는 시계 초침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똑딱, 똑딱. 그 소리가 묘하게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우리 결혼의 시한폭탄 같았죠. 저는 눈을 감은 채 생각했어요. 혹시 시계가 멈추면 우리의 결혼도 멈추지 않을까? 그 상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여전히 그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싸움은 끝났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으니까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민호는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시계가 우리를 맞추고 있네. 똑딱, 똑딱. 우리 결혼의 시한폭탄 소리 같아. 그러고 보니 이 모든 게 기묘한 블랙 코미디 같았습니다. 남자는 시계에 영혼을 담고, 여자는 얼굴에 돈을 바치고, 집안은 체면에 목숨을 걸고, 모두가 자기만의 예물을 쥐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쥐어야 할 건 서로의 손이었을 텐데, 우리는 시계와 카드 명세서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혼집에 들어서자마자 민호는 시계를 소중하게 시계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 결혼에서 가장 소중하게 다뤄지는 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결혼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시계는 평생 가도 우리 사랑은 얼마나 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시계보다 짧을 거라고. 그리고 그 예감은 슬프게도 맞아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진짜 폭탄이 터졌습니다. 바로 웨딩업체였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업체 담당자는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민 씨, 계약된 금액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최소 1,000만 원은 더 내셔야 해요. 안 그러면 내일 일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순간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사람 잡는 건 천둥 번개가 아니라 계약서 한 장이구나. 저는 화를 참으며 따져 물었습니다. 계약할 땐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담당자는 태연히 웃으며 답했어요. 그땐 상황이 달랐죠. 요즘 물가도 올랐고 신부님 이런 건 다들 추가금 내시면서 합니다. 다들 추가금을 낸다. 그 말투에 저는 오히려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관행이었으니까요. 마치 블랙 코미디 무대 위에서 배우가 뻔뻔하게 대사를 읊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저희 결혼식이 이틀 앞인데 갑자기 1,000만 원을 어떻게 구해요? 그건 신부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저희는 추가금 없으면 진행 못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결혼식 이틀 전에 1,000만 원을 요구하다니 이게 정상적인 거래인가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야, 큰일 났어. 웨딩업체에서 갑자기 1,000만 원을 더 내래. 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냥 내자. 내일 결혼식 못 올릴 순 없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허무, 그리고 묘한 체념이 뒤섞였죠. 민호는 싸우지 않았어요. 항의하지도 업체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돈을 내자고 했죠. 민호야, 이건 명백한 사기잖아.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지민아, 지금 그럴 시간 없어. 일단 결혼식부터 치르고 나중에 생각하자. 나중에 생각하자. 그 말이 참 공허하게 들렸어요. 우리는 결국 당하고도 참는 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가라앉히려 했지만 떨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 웨딩업체에서 갑자기 추가금을 요구해. 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얼마인데? 1,000만 원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알았다.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 억울해서, 무력해서. 이게 결혼 준비의 끝이라니. 사랑과 축복이 아니라
협박과 돈으로 마무리되는 결혼이라니. 집에 돌아와 웨딩드레스를 바라보는데 그 하얀 천이 더 이상 순결이나 희망의 상징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과 협박, 그리고 거래의 흔적처럼 보였죠. 드레스가 아니라 계약 증서 같았어요. 저는 혼잣말처럼 내레이션을 흘렸습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이 맹세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한몫 챙기는 장터였어요. 사랑은 어디에도 없고 계산서만 남았죠. 다음 날 민호와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1,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요. 대출 상담사는 친절하게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신혼부부시네요. 축하드려요. 대출은 3년 상환으로 하시면 됩니다. 3년. 또다시 3년이었습니다. 우리 결혼은 3년짜리 빚 위에 세워지고 있었어요.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내일이 결혼식인데 지금 취소할 순 없었으니까요. 웨딩업체에 돈을 송금하고 나서 담당자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예쁜 결혼식 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피식 웃었어요. 예쁜 결혼식. 1,000만 원을 뜯어간 사람이 예쁜 결혼식을 기원하다니. 이 아이러니가 참 웃겼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끝났으니 이제 신경 쓰지 마. 내일부터는 행복한 일만 생각하자. 행복한 일.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행복을 느낀 게 언제였을까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 전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결혼식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웃어야 하고 행복해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계약서보다 더 무서운 건 인간의 탐욕이에요. 그리고 그 탐욕은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쉽게 정당화되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팔려버린 행사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사랑이 아니라 돈으로, 축복이 아니라 거래로 점철된 결혼. 그게 바로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옷장 속에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은 왠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드레스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밤, 저는 뉴스를 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 속 앵커가 차분히 전하던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죠. 혼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남편이 아내를 산채로 불태워 살해했습니다.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뉴스 속 피해 여성은 제 또래였고 이유는 단 하나, 혼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체면을 잃었다며 분노했고 그 분노는 결국 불꽃으로 번져 그녀의 삶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여자와 나는 뭐가 다르지? 민호가 예물 시계에 집착하고 시댁이 체면을 강요하며 웨딩업체가 돈을 갈취하는 상황 속에 있는 나와 불에 타버린 그 여자가 사실 다르지 않은 건 아닐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은 상황인데 제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공포가 극에 달하면 웃음으로 터져나오는 법이죠. 마치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잘못된 대사를 치는 걸 본 관객처럼 저는 상황의 황당함에 휘청거렸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피해자의 친정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혼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매일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것도 준비해라, 저것도 준비해라. 그 목소리가 묘하게 제 어머니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도 어머니께 얼마나 많은 부담을 드렸을까. 혼수 때문에, 체면 때문에, 빚 때문에. 민호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뉴스 보는 거야? 저는 대답 대신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어요. 민호에게 이 뉴스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민호의 반응이 두려웠어요. 혹시 민호도 저 남편처럼 혼수에 집착하는 건 아닐까?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건 아닐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뉴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는데 자꾸만 불꽃이 타오르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천천히 불에 타며 잿더미로 변해가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죠. 드레스는 순백이 아니라 검은 재로 흩날렸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건 남의 일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그림자일 뿐이지. 다음 날 친구를 만났을 때 그 뉴스 얘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진짜 끔찍하다. 혼수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니. 응. 근데 우리도 별로 다를 게 없어. 혼수 때문에 죽지 않을 뿐이지. 친구는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물었어요. 지민아, 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결혼 준비 때문에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그 뉴스 이후로 저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불에 타는 드레스, 타오르는 신혼집, 그리고 제가 되어버린 사랑. 민호는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채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민호는 여전히 결혼 준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하객 명단 확인했어? 식장 배치도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뉴스로 가득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명자가 말했어요. 혼수는 잘 준비됐지. 친척들한테 창피하면 안 되는데. 그 순간 저는 뉴스 속 피해자가 떠올랐어요. 그녀도 이런 말을 들었을까? 창피하면 안 된다고,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창피한 게 뭘까? 혼수를 못 준비하는 게 창피한 건가? 아니면 이런 압박을 견디는 게 창피한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혹시 그 뉴스 봤어? 혼수 때문에 아내를 죽인 남편.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못 봤는데. 왜? 아니, 그냥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호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원래 문제가 있던 거지. 우리랑은 상관없어. 우리랑은 상관없다. 그 말이 묘하게 섬뜩했어요. 정말 상관없을까? 우리도 혼수 때문에,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방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웨딩드레스가 하얗게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은 꽃길이라고 했지만 때로는 장작더미 위에서 춤추는 불길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 불에 타고 누군가는 그 불로 따뜻해지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불이 꺼지고 나면 남는 건 제뿐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냉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의 불길 속에서 언젠가 나도 타버릴 거라는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뉴스 속 그 여자는 불에 타 죽었지만 저는 다른 방식으로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빚으로, 압박으로, 불신으로,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내 이야기와 무슨 차이가 있죠? 다만 내 불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에 타는 드레스, 제가 되는 사랑, 그리고 잿더미 속의 신부. 그 이미지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결혼식이 가까워지자 드디어 하객 명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시댁에서 보낸 명단은 200명, 친정에서 준비한 명단은 80명. 숫자만 보면 답은 명확했어요. 제 쪽 하객은 초라해 보였고 시댁은 대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불균형이 그대로 권력 차이로 이어졌죠. 시어머니 명자는 명단을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체면이야. 하객이 많아야 우리 집안도 빛이 나지. 저는 차분히 대꾸했어요. 하객이 많으면 밥값도 늘어나잖아요. 그러자 명자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밥은 돈으로 해결하면 돼. 하지만 체면은 돈으로 못 사. 그 말이야말로 아이러니였어요. 체면을 위해 돈을 쏟아붓고 있으면서 정작 그 돈이 체면보다 가볍다니.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체면이라는 건 결국 돈으로 만든 그림자에 불과한데. 명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 집안은 친척이 많거든. 다 초대해야 돼. 한 명이라도 빠지면 나중에 뭐라고 할지 몰라. 저는 명단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200명? 그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민호의 친척, 민호 아버지의 회사 동료, 명자의 동창회 사람들, 저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죠. 어머님, 이 중에 저랑 인사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집안 사람들이니까 와야 하는 거지. 우리 집안. 그 단어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그 집안의 일원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이방인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엄마, 시댁에서 하객을 200명 부른대. 우리 쪽은 80명밖에 안 되는데. 어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죠. 우리 쪽은 사돈 집안만큼 부를 사람이 없어. 그래도 아는 사람 닥치는 대로 불러볼게. 그 목소리에서 저는 깊은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결혼식이 두 집안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전시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객의 수는 사랑의 크기를 증명하는 숫자였고 저는 그 숫자 전쟁의 인질이었어요. 다음 날 명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민아, 친정 쪽 하객 좀 더 늘려. 우리 쪽만 많으면 이상하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까는 많아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균형을 맞추라고 하다니. 어머님, 저희 쪽은 부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회사 사람들이라도 불러. 빈자리 있으면 보기 안 좋아. 빈자리. 그 말이 참 슬프게 들렸어요.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채우는 게 중요하다니. 결혼식이 점점 숫자 게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중립을 지키려 했어요. 어차피 예식장은 인원 제한이 있어요. 300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나 시댁 친척들은 이미 초대장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승리감에 차서 말했죠. 사람이 많아야 분위기가 살아. 빈 좌석이 보이면 흉이 되거든. 저는 침묵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저는 이미 진 것 같았으니까요. 주말에 친정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술만 드시고 어머니는 억지로 밝은 척 하셨어요. 걱정 마라. 엄마가 동네 사람들한테 연락해 볼게. 오래 알던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무슨 소용일까? 결국 숫자를 채우기 위한 들러리일 뿐인데. 엄마, 괜찮아요. 적어도 상관없어요. 무슨 소리야. 시댁에서 뭐라고 하겠니? 우리도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한다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을 부르는 게 제대로 하는 건가요? 저는 점점 결혼의 의미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결혼식 명단은 3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시댁 200명, 친정 100명, 어머니가 친척, 동네 사람, 심지어 아버지 회사 동료까지 총동원해서 겨우 맞춘 숫자였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레이션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은 결국 수학이었어요. 몇 명을 불렀는지, 밥값이 얼마인지, 적자냐 흑자냐, 사랑은 방정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명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300명이면 제법 되겠네. 우리 집안 체면은 세웠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하지만 속으론 텅 비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300명의 하객, 그 중에 제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저와 민호를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결혼식은 결국 수학이었습니다. 몇 명을 불렀는지,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사랑은 숫자로 환산되고, 축복은 밥값으로 계산됐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객명단 전쟁은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거요. 앞으로 내 삶은 언제나 숫자로 평가될 거라는 씁쓸한 예언이었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앉을 의자들이 예식장에 차곡차곡 놓여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을 위한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낯선 두꺼운 공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겉표지엔 생활비 관리라는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제 이름이 나왔어요. 지민 지출 내역, 그리고 날짜별로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트 영수증, 카페 결제, 편의점 간식, 심지어 제가 혼자 사 먹은 삼각김밥 값까지 적혀 있었어요. 금액 옆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죠. 공동 지출 아님, 개인적 욕구.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제 삶이 장부 속 숫자로 쪼개져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우스꽝스럽고 동시에 끔찍했어요. 저는 내레이션 하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항목이라면 나는 지출 카테고리 중 몇 번째일까요? 사랑 항목은 존재하기나 할까? 장부를 넘기다 보니 제 피부가 시술 비용도 적혀 있었어요. 굵은 빨간 펜으로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죠. 불필요한 지출, 신뢰훼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900만 원짜리 제 얼굴이 장부 속에서 범죄 증거처럼 박제되어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장부를 넘겼어요. 제가 산 옷, 화장품, 심지어 생리대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페이지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지민 과소비 패턴 분석, 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지출 증가, 커피와 디저트 구매 빈도 높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민호는 저를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요. 민호가 방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장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투명하게 관리하려고 한 거야. 오해하지 마. 투명하게 관리. 그 말은 기묘했습니다. 민호는 사랑을 관리하는 대신 제 삶을 관리하려 했던 거죠. 투명함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감시와 통제를 합리화한 겁니다. 민호야, 이게 투명한 거야? 이건 감시잖아. 감시가 아니라 기록이지. 우린 반반하기로 했잖아. 그러려면 정확히 기록해야 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반반. 그 단어가 이제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무슨 문제든 반반이라는 말로 정당화되고 있었죠. 그럼 당신 지출은, 당신 장부는 어디 있어? 민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건 머릿속에 있어. 굳이 적을 필요 없어. 머릿속에 있다. 그 말이 참 허무하게 들렸어요. 결국 이 장부는 저만을 감시하기 위한 거였던 겁니다. 저는 장부를 탁자 위에 던졌어요. 탁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민호야, 우리 이렇게 살 거야? 서로 감시하고 기록하면서. 지민아, 과장하지 마. 이건 그냥 관리야. 부부는 투명해야 해. 투명. 그 단어가 점점 역겹게 느껴졌어요. 투명함이라는 명분 아래 민호는 저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장부를 다시 펼쳐본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민 총지출 대비 공동 기여도 분석. 현재 기여도 마이너스 12%. 개선 필요 마이너스 12%. 저는 숫자로 환산되어 있었고 그것도 마이너스였어요. 저는 민호에게 빚진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의 무게를 돈으로 재려는 순간 그건 이미 장례식이지 결혼이 아니라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섬뜩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마치 이 장부가 앞으로 무너질 우리 관계의 공식 같은 예언서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나한테 마이너스 12%가 뭐야? 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그냥 객관적인 수치야. 너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야. 지민아, 우린 경제적으로 투명해야 해. 그게 현대적인 부부 아니야. 현대적인 부부. 그 말이 참 공허하게 들렸어요. 현대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서로를 숫자로 환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민호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뒤 저도 제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민호의 지출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맥주값, 담배값, 게임 아이템 구매, 하나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민호가 그걸 보고 물었어요. 너도 장부 쓰는 거야? 응. 투명해야 한다며. 나도 당신 지출 알아야 하잖아. 민호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장부를 들고 서로를 감시하는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 인생이 가계부로 요약된다면 나는 항목 중 몇 번째일까요? 사랑은 어느 페이지에 적혀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장부들 속에는 사랑이라는 항목이 단 한 줄도 없다는 걸요. 우리는 돈만 기록하고 감정은 지워버렸던 겁니다. 장부는 점점 두꺼워졌고 우리 사이는 점점 얇아졌습니다. 숫자는 늘어났지만 사랑은 줄어들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결혼의 진짜 장부였습니다. 신혼여행 마지막 날, 호텔 방은 이미 전쟁터 같았습니다. 발리의 바다 풍경은 낭만을 속삭이고 있었지만 우리 대화는 분노와 비난으로 뒤덮여 있었죠. 민호는 손목에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결혼 준비 내내 제멋대로였어. 혼수도 그렇고 피부과도 그렇고 다 내 욕심이었잖아. 저는 차분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넌 시계에 목매달아서 뭐 얻었는데? 사랑을 했어. 아니면 체면을 샀어?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차갑게 식었고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민호는 결국 폭발하듯 외쳤습니다. 이 결혼 여기서 끝내자. 파운이 나. 넌 믿을 수 없는 여자야. 파운. 그 단어가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충격보다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제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카드 할부 명세서, 36개월씩 쪼개진 우리의 미래, 체면을 강요하던 시어머니 명자의 목소리, 사돈 난 말도 서말이면 곱다던 그 말, 장부 속 제 이름 옆에 적힌 숫자들, 마이너스 12%라는 냉혹한 평가, 그리고 900만 원짜리 제 얼굴, 모든 조각들이 맞춰져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 그림은 다름 아닌 결혼이라는 이름의 음모였죠. 저는 내레이션처럼 속삭였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약속이 아니라 빛과 체면과 숫자가 짜놓은 각본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배우였고 대본대로 싸우고 대본대로 무너졌을 뿐이었죠. 민호는 침대 옆에 서서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어쩌면 후회도 섞여 있었을지 모릅니다. 지민아,
너는 처음부터 이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돈 쓰는 것도, 나랑 상의하는 것도 전부 내 멋대로였잖아. 저는 피식 웃었어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민호야, 나는 내 연봉의 절반을 혼수에 쏟아부었어. 900만 원을 내 얼굴에 발랐고 매일 밤 할부 명세서를 보며 잠 못 이뤘어. 그게 진지하지 않은 거야?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나는 반대했어. 당신도 시계에 300만 원 쓸 때 내 의견 물어봤어? 우린 똑같아, 민호야. 다만 당신은 그걸 인정하기 싫을 뿐이지. 민호는 말없이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을 집어넣는 동작이 거칠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정말 이렇게 끝나는구나. 민호야, 진짜 파혼할 거야? 응. 이 결혼은 실수였어. 우린 맞지 않아. 실수.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어쩌면 민호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거예요. 민호는 방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호텔비는 내가 낼게. 너는 편한 날 귀국해. 그리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호텔 침대에 앉아 초침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어요. 똑딱, 똑딱. 결국 시계가 멈춘 게 아니라 결혼이 멈췄네. 방은 고요했습니다. 민호가 떠난 자리에는 그가 벗어놓은 슬리퍼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발리의 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가슴은 텅 비어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아, 신혼여행은 어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엄마, 나 파혼할 것 같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야? 싸웠어? 응. 크게. 민호가 파혼하자고 했어.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아, 결혼이 쉬운 게 아니야. 참고 넘어가. 참고 넘어가라.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화가 났어요. 엄마, 나 더 이상 못 참아.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됐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모든 복선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기분이었어요. 할부로 시작된 빚, 그건 우리를 묶는 족쇄였죠. 피부가의 900만 원, 그건 신뢰를 훼손시킨 폭탄이었어요. 반반 원칙, 그건 사랑을 계산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체면 문화, 그건 우리를 숨막히게 했죠. 예물시계, 그건 집착의 상징이었고, 웨딩업체 협박, 그건 우리의 무력함을 증명했어요. 비밀의 장부, 그건 감시와 통제의 무기였습니다. 모든 게 연쇄 폭발했고, 우리는 그 잔해 속에 남겨졌어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종이 쪼가리, 결혼은 물건 목록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은 하나의 거대한 장르극이었고, 그 장르는 블랙 코미디였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서로를 소비하고 있었어요. 결혼을 준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행복을 꿈꿨지만 현실은 악몽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결혼은 두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사회가 짜놓은 거대한 함정이었어. 그리고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진 어리석은 배우들이었지. 밤이 깊어갔고 저는 홀로 남겨진 호텔 방에서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파혼 후의 삶을, 돌아갈 집을, 마주해야 할 사람들을. 그 모든 게 막막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홀가분했어요. 이제 더 이상 시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고 체면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슬프지만 자유로운. 민호가 떠난 호텔 방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초침 소리만이 제 귀를 두드렸어요. 똑딱
똑딱. 그 리듬이 마치 누군가 짜놓은 시한폭탄 같았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따로따로 존재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할부로 시작된 빚, 피부과의 900만 원, 반반이라는 명분 아래 숨겨진 통제, 체면에 목숨 거는 시어머니, 예물 시계에 집착하는 민호, 웨딩 업체의 협박, 하객 명단 전쟁, 비밀의 장부, 심지어 뉴스 속 불타버린 신부까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름하여 혼수 음모론. 결혼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회, 집안, 관습, 자본, 체면이 짜놓은 거대한 장치였고, 우리는 그 안에서 부품처럼 갈려 나가는 존재였을 뿐이에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입술에서 흘러나왔어요. 결혼은 결국 완벽하게 짜인 희극이었네. 블랙 코미디. 모두가 웃지만 웃음 뒤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죠. 생각해보면 모든 게 복선이었어요. 빚은 우리 삶의 족쇄가 되었고, 장부는 감시의 무기가 되었으며, 시계는 사랑을 대신한 집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타버린 신부의 뉴스는 제 미래를 비추는 예언 같았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빚. 결혼은 할부로 시작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신혼부부는 당연히 빚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2천만 원짜리 가전, 700만 원짜리 가구, 1,000만 원짜리 추가금. 우리는 행복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빚을 준비하고 있었다. 두 번째, 체면. 명자가 강요했던 체면은 개인의 욕망이 아니었다. 그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가부장제의 유산이었다. 사돈남 말도 서말이면 곱다. 중고는 체면을 깎는다. 하객이 많아야 빛이 난다. 모두 체면이라는 이름의 감옥이었다. 세 번째, 통제. 민호의 장부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다. 반반이라는 공평함은 사실 감시를 정당화하는 도구였다. 삼각김밥 2,500원 생리대값, 커피 한 잔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고 평가되고 감시되었다. 네 번째, 집착. 예물시계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건 남성성의 상징이자 계급의 증명이었다. 300만 원짜리 시계가 없으면 남자가 아니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 그것도 음모의 일부였다. 다섯 번째, 자본. 웨딩업체의 협박은 우연이 아니었다. 결혼 산업은 신혼부부의 급박함을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틀 앞두고 1,000만 원을 요구하는 건 범죄가 아니라 관행이다. 모두가 당한다. 모두가 참는다. 여섯 번째, 폭력. 뉴스 속 불타버린 신부는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었다. 그건 이 모든 압박의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결말이었다. 혼수 때문에, 체면 때문에, 돈 때문에. 폭력의 씨앗은 이미 심겨져 있었다. 저는 메모를 다 적고 나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럼 나는 뭐지? 피해자일까? 공범일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둘 다였어요. 저도 이 시스템에 순응했으니까요. 명자가 신상을 강요할 때 거부하지 못했고, 민호가 장부를 쓸 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했어요. 웨딩업체가 협박할 때 신고하지 못했고, 할부를 거부하지 못했죠. 저는 피해자이자 공범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음모의 무대 위에서 제 손으로도 기꺼이 대본을 읽어 내려갔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 짜놓은 거대한 혼수 음모론의 톱니바퀴였죠. 블랙 코미디의 결말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저는 피해자이자 공범이었고, 그게 한국식 결혼의 진짜 얼굴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발리의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낭만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파혼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명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친정 부모님은 얼마나 상심하실까? 하지만 동시에 묘한 자유도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시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고, 체면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나는 피해자이자 공범이었어. 이 음모의 무대 위에서 내 손으로도 기꺼이 대본을 읽어 내려갔으니까.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결혼식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웃는 하객들, 반짝이는 시계. 하지만 그 모든 건 허상일 뿐이었죠. 막이 내리고 불이 꺼지면 남는 건 잿더미뿐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분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혼은 약속이 아니라 음모였다. 그리고 나는 그 음모를 끝까지 연기한 배우였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저는 짐을 챙겨 내렸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끝이었을지도 모르죠. 결혼이라는 이름의 블랙 코미디는 막을 내렸고, 저는 홀로 무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이야기가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할부 명세서를 보며 한숨 쉬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체면 때문에 중고 가구를 포기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장부에 배우자의 지출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 모두가 이 거대한 음모의 톱니바퀴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시스템이었고, 나는 그 시스템에 저항하지 못한 배우였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 무대에서 내려올 용기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걸. 블랙 코미디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엔 다른 대본을 쓸 겁니다. 제 손으로, 제 목소리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